때는 1974년. 마틴과 로저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동굴의 끝을 향해 탐험을 나선다. 동굴 탐험의 베테랑인 그들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모험심강한 탐험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동굴에서 단 한 명만이 살아나오게 될 줄을. 신사의 나라 영국 웨일스에서 있었던 실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동굴에 인생을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파. 웨일스에서 나고 자란 그는 무려 10살부터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대학생 때는 다이빙까지 마스터하며 세계적인 동굴 개척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죠. 그는 모험심이 아주 강하고 세계 최초라는 단어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탐험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중동굴 침투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5년 현재까지도 동굴 다이빙 교육을 통해 많은 제자들을 키워왔고 세계 각지의 동굴 탐사 또한 계속해오고 있죠. 이런 동굴 탐험 전문가인 마틴과 잘 맞는 환상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로저 솔라리. 그 또한 12세부터 영국 전역의 동굴을 탐사해오며 동료들 사이에서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동굴인으로 평가되었죠. 그는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있어 동굴 탐험을 나설 때면 항상 모든 장비들을 미리 준비했었고 지도 제작과 측량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는 버밍엄 대학교 동굴학회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마틴과의 첫 만남은 바로 이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마틴은 모험심이 강하고 때로 무모했지만 로저는 신중했고 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해 이 둘의 성향은 상호 부하적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하여 둘은 많은 동굴 탐험을 함께했고 서로 성향은 달랐지만 신뢰성과 책임감으로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동굴을 끝까지 탐험하기 위해 3년을 연습했습니다. 그 동굴은 바로 이 아겐 알웨드 동굴은 웨일스에서 가장 긴 동굴 중 하나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32.5km가 되었죠. 주요 암종은 석회암으로서 빗물과 지하수가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용식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따라서 동굴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넓고 쾌적한 통로도 있는 반면 좁은 통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통로, 물로 침식되어 있는 통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탐험가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마틴과 로저는 이 아겐 알웨드 동굴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세 번째 수중 터널을 탐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수중 동굴은 그 당시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으로 당시 동굴 탐사협회에서는 꿈의 통로라고 불렸습니다. 이 세 번째 수중 동굴이 꿈의 통로라고 불렸던 이유는 1970년대 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중 동굴 다이버 중 한 명이었던 존 파커가 탐사 도중 장비의 한계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수중 동굴은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동굴이었던 것이죠. 마틴과 로저는 이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탐사를 앞두고 로저가 무릎 부상으로 탐사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아겐 알웨드 동굴을 탐사하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허가를 받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틴은 어렵게 얻은 허가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혼자 탐사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단독 다이빙은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동굴 탐험 규칙상 극도로 위험했지만 마틴의 모험심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죠. 마틴은 다이빙 장비와 상소통 2개를 가지고 첫 번째 수중 터널까지 좁고 미끄러운 지름길과 바위틈 사이를 비틀며 돌파해갔습니다. 이때 마틴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혼자선 힘들지만 두근거리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첫 번째 수중 터널에 도달하고 산소통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무사히 첫 번째 수중 터널을 지나고 마틴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수중 터널에 도달했고 비교적 짧은 구간이었기에 두 번째 수중 터널도 무사히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동굴 틈 사이를 지나고 마침내 꿈의 통로라고 불렸던 당대 영국 최고의 수중 동굴 다이버 존 파커가 탐험을 중단했던 지점인 세 번째 수중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마틴은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틴은 최초의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수중 터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점점 악화되어 왔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마틴은 이미 탐험심을 제어할 수 없었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결국 마틴은 이 세 번째 수중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숨을 쉴 수 있는 구간인 에어 챔버가 있었고 그 크기는 상당했습니다. 잠수 장비를 잠시 벗어두고 그는 550m나 되는 이 에어 챔버 구간을 탐색했습니다. 이 공간에 처음 왔다는 생각에 빠진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마틴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통에 남은 산소량이 딱 돌아갈 때 쓸 만큼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마틴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아겐알웨드 동굴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는 이 흥분을 안고 곧장 로저에게가 말했습니다. 다 나오면 바로 가자. 완전 대박이야. 이때 마틴은 몰랐겠죠.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로저가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각자 산소통 3개와 다이빙 장비, 가이드라인을 챙겨서 마틴이 발견했던 네 번째 수중 터널을 향해 탐사를 시작합니다. 든든한 동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가볍게 두 번째 수중 터널까지 돌파합니다. 로저는 가보지 못했던 세 번째 수중 터널 또한 마틴의 안내로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착 후 조금 남아있는 산소통을 교체했고 마침내 네 번째 수중 터널 앞에 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중 터널을 보며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둘은 각각 다른 길이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로저는 120m, 마틴은 300m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죠. 수중 터널의 길이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수중 터널의 끝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심은 계속 깊어져만 갔고 흙먼지가 발생해 시야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로저가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부비동 통증이었습니다. 부비동 통증이란 수심이 깊어지면서 주변 수압이 올라가 코 안쪽 공간인 부비동의 통로가 막혀 부비동 내부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맞춰지지 못해 음압이 형성되어 통증이 오는 증상입니다. 이때 로저의 산소통의 산소가 많이 소모되었고 체력 또한 많이 저하되었을 겁니다. 마틴은 곧장 로저에게 복귀 신호를 보냈고 본인은 에어 챔버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탐사를 이어나가다가 에어 챔버를 앞두고 나타나는 공통점이 위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막혀 있었고 에어 챔버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틴은 남은 산소를 확인했습니다. 산소는 절반도 채 남지 않았고 이는 다이버들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인 3분의 1 규칙을 깨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3분의 1 규칙이란 산소통의 3분의 1은 탐사, 3분의 1은 복귀,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급하게 복귀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바로 로저였습니다. 분명히 복귀 신호를 보냈지만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로저는 부비동 통증 때문에 마틴보다 산소가 더 부족했을 것입니다. 둘 다 산소가 부족했기에 마틴을 선두로 급하게 세 번째 수중 터널로 돌아갑니다. 마틴은 중간에 산소가 다 떨어져 마지막 산소통으로 교체했고 마침내 마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마틴은 황급히 숨을 고르며 로저를 기다리는데 10분, 20분 물은 고요했습니다. 마틴은 그때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로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당깁니다. 분명히 무거워야 했을 가이드라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칼로 깔끔하게 잘린 단면만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측하건대 로저 또한 마지막 산소통으로 교체 중에 가이드라인이 얽혔고 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잘라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마틴은 정신을 바로잡고 조금 남은 산소로 간신히 동굴의 입구까지 복귀했습니다. 곧바로 구조 요청을 했고 웨일스 동굴협회에서 대규모로 구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영국 최고의 수중 다이버 존 파커 또한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수중 터널에서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색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과 로저가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3분의 1 규칙만 지켰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 사고 기록에도 당시 로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10년 후 탐험가 이언 롤랜드와 줄리안 오커가 네 번째 수중 터널을 탐사하게 되었고 이때 칼을 들고 있는 로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네 번째 수중 터널을 탐사했고 마틴과 로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통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니 마틴과 로저가 간절히 원했던 에어 챔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에어 챔버는 확률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수중 터널은 워낙 길이가 길었고 깊었으며 위험했기 때문에 에어 챔버를 발견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탐험가들은 이 에어 챔버 공간을 모든 확률을 거스른 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바로 근처에 에어 챔버가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동굴 탐험가들은 이 에어 챔버 공간을 거점으로 더 깊은 구간을 탐험하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